다시 초안전,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 초안전 31편입니다. 31번째 시간. 초안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초안전의 목표는 서방국가의 공산화가 아니라 친중 사회주의 국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교묘한 인지전 탓에 친중파조차도 이 초안전을, 즉 중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교두보가 한국이 설정됐는데, 한국에서의 초안전이 굉장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의 패권 전략인 초안전을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31편 정치, 경제, 언론계 전반에 스며든 골수 친중파 솎아내기가 첫걸음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초안전 전술은 사실 빙산 일각에 불과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전방위적으로 예속화하기 위한 침략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친중파를 솎아내야 된다. 친중파가 누군가 해가지고 그걸 솎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1장 중국 초안전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친중 사회주의 국가 만들기, 친중국가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친중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예 하면서 쩔지는 그런 나라, 종속적인 국가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서방 국가에 초안전을 펼칠 때의 목표는 공산화가 아닙니다. 중국에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거나 사회경제적 기반을 중국이 소유하거나 정치권과 여론을 모두 친중파로 만들어서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만 실제로는 친중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공산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친중 세력을 우두머리로 해서 정권이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쪽에 친중 세력을 이 권력을 잡도록 문화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친중 세력이 대한민국을 자주유지하는 국가로, 즉 친중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라는 겁니다. 즉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반중 정책을 펼치지 않는 나라로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 반중 정책을 펴지 않는 나라로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강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친중파가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었냐, 팔아먹은 증거를 대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초안전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 국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친중 종속화가 되어도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데 있다는 것이 이지용 계명대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친중 성향이 강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용 교수는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전이 적용되는 나라에서 일부 친중 엘리트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 그 구성원들 간의 이념과 가치의 분열이 맞물리게 되면 그 나라는 다시 재화합의 길로 들어서기 힘든 수준으로 골병이 들고 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열된다는 겁니다. 친중 엘리트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 그 사회 구성 간의 이념과 가치의 분열이 맞물리게 되면은
이 나라는 다시는 재화합할 수 없는 지경으로 골병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지적은 한중수교 30년 동안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든 친중파를 떠올리게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초안전을 펼칠 때 사용하는 가장 큰 지렛대가 친중파인데 이들은 금전이라든가 학위, 인맥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금전, 돈에 매수당하거나 학위, 중국에서 유학한 학위, 또 인맥을 통해서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실제 만나본 친중파 가운데는 자신이 친중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 공산당의 교묘한 인지전에 당해 본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서서히 친중파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도 특정 성향이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도 특징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로 남 탓, 외부 탓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친중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스며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지용 교수는 2017년 4월 시진핑이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했을 때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국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음에도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진핑이 한 것이라는 지적이 독자들 사이에서 나오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용 교수는 당시 한국은 무반응 무대응 방관한 자세를 보였다면서 반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라고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현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언론들은 모두 친중파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문정부 시절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의 백인 오찬과 한중 의원 동맹. 문재인 정부나 일부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서 친중파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2019년 12월 왕이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면서 한국의 우호적 인사 100명과 오찬을 가질 때의 일입니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 방한 직전에 중국의 우호적인 인사 100여 명을 오찬 행사에 초청하라는 지시를 주한중국 대사관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 홀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전현직 국회의원, 정부 고위 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이었는데 행사를 하루 이틀 앞두고 초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일개 장관급이 한국 여론지도청에게 방안을 코앞에 두고 내가 서울에 가니까 점심시간 비워놓으라는 식으로 통보한 것은 한국을 무시한 저사라는 전직 외교부 차관의 비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단한 외교적 결례로 여겼던 비판을 받았겠지만 왕이 외교부장의 오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말이지 100명 초대하라 해가지고 하루 이틀 앞두고 초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건 굉장히 결례죠. 다 일정이 있는 건데 몇 주 전에 그렇게 어린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오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밥 한 끼 공짜로 먹어서 그렇는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왕이 외교부장 주최의 오찬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6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오참에서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장, 박상철 김기대 부총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고유한 북한학과 동국대 보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복회 회장과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 또한 참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후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이 소유한 매체나 기업의 블로그 등을 통해 참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중우호나 한중교류협력과 같은 단체에서 감투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중국 외교부장의 왕이 외교부장의 결례를 지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전에 오라고 했는데 예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누가? 교수 총장들, 전 국무총리, 전 외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같은 이런 분들, 경남대 교수 이런 인물들, 부총장 이런 인물들이 광복회장, 대기업 관계자들 예 하루 이틀 전에 오라가라 하니까 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해가지고 사인도 주고 박수 치고 나오는데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 자, 지난해 12월에는 한중의원연맹을 공식 결성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모른 채 하는 국회의원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들 우리 측 10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9명, 국민의힘이 35명, 정의당 3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명단에 나옵니다. 강병원,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병욱, 김의겸, 김한점, 도종환, 민홍철, 박강원, 박용진, 박청, 서른, 신현영, 안규백, 윤건영, 윤영참, 이인영, 이재정, 진선미, 홍영표 의원이 국힘당에서는 강대식, 박덕흠, 박성중, 주호영, 하태경, 허나, 황보승희 의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정의당 명단은 누구냐? 정의당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이, 시대전환은 조정훈 의원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회 반도체 투기를 맡았던 양정숙 의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중국 세계 패권 전략 달성 위해서는 한국부터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친중파의 단면을 드러내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지영 교수는 중국이 이처럼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손을 뻗는 이유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이익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미국이 대적하는 데 디딤돌에 해당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미국에 대적하는 데는 일단 교두보로서 디딤돌로서 한국이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동북아에서 공산당이 지배를 확충하고 미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대적하는 교두보,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사우스 코리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중국 공산당에게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동북아 공산당을 확대하고 미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지정학 유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지영 교수는 이런 말합니다. 지정학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지정학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세계 패권 전략을 실행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포섭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포섭해야 할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재팬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따라서 한국은 이미 벌써부터 초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안전이 한국에서 벌어진 지 꽤 오래되었다며 본인이 겪은 사례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종규 교수 본인이 겪었던 사례입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자, 봅시다. 2010년대 G2 등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부상이 많이 회자될 때 이종규 교수는 중국 베이징 대학의 국제관계 분야 유명 교수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종규 교수는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자 중국 측 교수는 이런 말 합니다. 소국에서 대국에 무엇을 물어보려고 왔습니까? 어떤 게 궁금합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소국에서 대국에 무엇을 물어보려고 왔습니까? 어떤 게 궁금합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자기한테 중국 측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 이 교수는 이 교수는 이렇게 이제 답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회의 때마다 중국은 세계에서 배우고자 한다. 이는 한국에도 똑같다며 자세를 낮추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이 자세를 낮췄는데, 자, 이 교수는 중국에서 이른바 최고지성으로 칭송받고 대외적으로도 대표적인 중국 국제정치 전문가인 학자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이때 중국의 속내를 깨달았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0년대 이전에는 회의 때마다 중국은 세계에서 배우고자 한다. 한국에서도 똑같다며 자세를 낮췄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10년 이후에죠. 그 교수의 연구실에 갔는데 인사를 했는데 그 중국식 교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소국에서 대국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러 왔습니까? 어떻게 궁금합니까? 이렇게 거만한 자세를 피우더라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다.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작년이죠. 한중수교 30주년이 됐는데 중국이 한국과의 한중수교 문호가방 해가지고 한중수교를 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인 초안전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이미 전개되었다. 그 초안전 시작된 건 30년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지영 교수의 지적입니다. 중국 세계 지배 전략으로서 한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전략이 펼쳐진 지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됐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경각심을, 초안전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